두둥둥둥둥 두둥둥둥둥 빠라밤 New clothes, boots, and motorcycle. 두둥둥둥둥 두둥둥둥둥 빠라밤 빠라밤 두둥둥둥 I'll be back. 오늘은 터미네이터 2에 대해서 평론을 이제 하는데, 이 평론이 다른 영화 평론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완전 우발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터미네이터 그림을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30년 넘은 영화죠. 근데 이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그 모습 딱 처음에 두둥둥둥둥 번개 치면서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2탄을 지금 얘기할 건데 1탄이랑 좀 섞여 있네. 2탄도 그렇게 나타나지. 번개 치면서 딱 동그란 거기에 딱 이렇게 나타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평론이 이제 좀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고 한 거에 비해서 대신에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터미네이터 2 명작이고 SF의 아주 신기원,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조금 살펴보자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평소 생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풀어볼 건데,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속 얘기도 있지만 영화 바깥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SF라고 하는 장르가, 제가 그거를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그 바로 한 1, 2년 전까지는 물론 그 1, 2년 전 앞뒤로 많이 있긴 있었죠. 나왔지만은 터미네이터 2하고 견줄 만한 게 거의 없죠. 에일리언 같은 게 좀, 에일리언도 멋있는 영화였고 재밌게 봤지만은 터미네이터 2의 그 몰입력, 그리고 그 조금 전이라면은 국민학교 때는 어린이회관 가가지고 우레메 같은 거 봤거든요. SF잖아요. 우레메라고 이제 그냥 그 특수 효과가, SF를 표현하는데 특수 효과가 이 터미네이터 2에서 완전 비약을 하는 그 영화의 바깥쪽 얘기랑 또 영화의 안쪽의 얘기도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인터스텔라만 해도 노벨상 탄 중력파 검출한 그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고 막 했지만, 그거는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들이 그 안에 막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질문,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뿐 아니라 제가 미셸 푸코 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광기, 사라 코너가 처음에 정신병원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어요. 어우, 바람 엄청 세네.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어떻게 할까. 공원 쪽으로 가면 바람이 너무 셀 것 같고, 저 이렇게 바람 좀 피해서 가야겠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고,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깊이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거는 다른 것보다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 시골에서 방학 때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더라도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 때는 방학 때 그냥, 그때는 보통 가면은 거기 일가 친척들이 제 또래가 많아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 개구리 잡고 뭐 두꺼비 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쯤 돼서는 이제 그런 게 좀 덜해지고 각각 서로의 길을 찾아가더라고. 저는 근데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가 대학 때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외할머니 혼자 계신 곳에서 제가 방학 때 3달 정도씩 막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그때는 완전 장발했다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관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딱 개학하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외국의 성인 임꺽정, 야니라고 이제 그 뭐 음악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잠깐 갔다가 오는데, 원래는 사촌들이랑 주로 노는데 그때는 사촌들이 어쨌든 그래서 오촌인데, 제가 저랑 1살 차이인데 오촌인데 그냥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시골 가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때도 서울에는 2명이 많았고, 아직도 그 지방에는 여럿이 있어가지고 막내둥이 아들을 낳아야 돼. 비나이다 정선아리랑. 그래서 그 형이, 아니 삼촌이죠, 형이라고 그러면 되게 혼나요 시골에서. 그리고 그 삼촌이,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말로 뭐 투병일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남기고, 또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직업도 수업하는 그런 말을 하는 직업이었지만, 저는 말을 좀 타고나게 이렇게 말빨이 있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너무나 가까운 제 사촌들이나 그 삼촌이나 타고나게 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쪽, 타고난 쪽에 속하지 못하고 노력으로 그냥 보통에서 조금 뭐 한 51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래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말을 잘해. 근데 그때 갔더니 별다른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신나게 막 놀고 그런 동심의 세계는 이미 끝났고, 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그 삼촌은 그래도 그 삼촌이랑 한낮부터 해서 한 저녁 때까지 같이 논두렁 같은 데 걸으면서, 야 너 터미네이터 2 알아? 새로 나왔거든? 그때가 막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근데 그 형은 나오자마자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비디오도 엄청 많이 보고 했던 형이거든요. 삼촌이거든요. 터미네이터 2? 근데 터미네이터 1은 알지, 2는 몰라. 근데 2의 상영 시간이 2시간 몇 분인가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말을 워낙에 잘하고 재밌게 하니까 6시간 동안 빠져들었어. 빠져들고, 아 진짜 재밌다, 이거 꼭 봐야겠다. 엄청 재밌네. 얘기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뭐를 했냐면은 이쪽으로 가자. 이제 그 영화를 실제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미 6시간 동안 그 영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영화가 볼만할까 볼만하지 않을까. 대부분 6시간 정도 들었고, 그걸 엄청 재밌게 들었으면은 논두렁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 삼촌이 말했던 거는 지금 제가 말할 외적 내적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거기 있는 스토리를 빠짐없이 거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인 걸 말로 표현을 하니까, 터미네이터 2를 책으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엄청난 분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세밀한 묘사까지 다 해서 해줬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봤을 때 훨씬 더 감동이었고 재밌었어요.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우레메, 에일리언은 특수효과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기준에서 봤을 때 괜찮았고, 우레메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현실감 있게 봤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특수효과일지 모르지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터미네이터 2를 보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지. 터미네이터 2는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최근에 보면은 당연히 특수효과가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서 티가 나거나 좀 이렇게 조약한 그런 느낌들이 나죠.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적 특수효과로 그 경지까지 간 거예요. SF의 신기원을 만들어냈고 CG가 거의 별로 안 쓰였고 거의 처음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정도 CG가 나온 게 거의 처음이었고, 왜냐하면 그 이제 T10000 자체가 그걸 어떻게 CG로 해야지. 그 지금으로 치면 과학적으로 치면은 어떤 신소재와 AI가 결합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걸 텐데 지금도 뭐 형상기억 합금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저번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대체 어떤 원소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까? 거기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라고? 근데 그게 뭐 지금 기술로도 이제 뭐 그렇게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거에 일부 CG 그리고 대부분 디지털적인 특수효과가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특수효과로 그 경지에 오른 거예요. 전 터미네이터 이제 1, 2까지 기억이 나고 3부터 잘 기억이 안 나요. 보기는 봤는데 한 번 보고 말았던 거지. 한 번 보다가 그냥 안 본 적도 있고 보다가 별로네. 근데 저는 원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게 본 편이거든요. 근데 1하고 2하고 퀄리티 차이가 엄청 나죠. 자,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특수효과, 디지털적인 특수효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아예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 인체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서 디지털화해서 부호화한 다음에 그거를 잘 예쁘게 잘 표현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터미네이터 2가 특수효과로, 그러니까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살 정도 된 젊은 분이 터미네이터 2를 본다. 그러면 이거 그래픽이 특수효과가 어설프기 그지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까? 들겠죠. 좀 들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20살인 분이 30년 전 영화를 본다. 그러면 제가 20살 때 30년 전 영화, 한 60년대에 있었던 어떤 그 영화를 본다. 60년대에 있었던 영화 중에서 특수효과 들어간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우리나라 방화가 됐건 아니면 외화가 됐건 어떤 특수효과도 제가 20살 때 그걸 본다면 잠깐만, 특수효과 들어간 게 잘 기억이 안 나네. 막 60년대 영화 이런 게 뭐 그때 뭐 영화 막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 같은 시기는 또 아니니까. 근데 완전히 그냥 아주 너무 허접하게 느껴질 거라고. 그러나 터미네이터 2는 특수효과가 지금만 못하네 이렇게 되겠지만 보는 동안에 몰입이 될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중2 때 봤을 때 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 그 삼촌이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고 또
빠짐없이 거의 해줬어요. 빠짐없이. 대단한 양반이지. 근데 그리고 재미있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나는 그런 좀 타고난 이게 얘기를 그렇게 타고나게 잘하는 말빨 좋은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해요. 제가 직업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앞으로 몸이 회복돼도 다시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저는 좀 타고난 게 부족해서 노력으로 때우고 아재 개그도 들어주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아재 개그 나오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한 9명의 그 근처에 친척이나 하여튼 친구들이나 친척 사촌들 중에서 한 3명이 타고났어. 그리고 나는 중간 셋 정도에 들어가. 그 중간 셋 중에서 이제 1등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바로 지금 봐도 일단 영화 외적으로 몰입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각이래. 시각적으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시각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거 시각 세포는 조도하고 빛 그리고 RGB 색깔 파장 400에서 800 나노미터 정도 감지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생체랑 관련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조도와 색채의 향연 지금 봐도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중학교 때. 그리고 배우들도 다 그냥 미남 미녀의 다 몸짱들이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말할 것도 없고 사라 코너. 그러니까 제가 사라 코너가 아주 이쁘죠. 그 원래 이름 뭐더라? 그걸 모르겠네 잘. 그러니까 그냥 사라 코너지 뭐. 소머즈는 소머즈고. 그러니까 사라 코너 이전의 여전사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원더우먼이 됐건 아니면 V 있잖아요. 파충류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소머즈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의 그 여자 버전 비슷하죠. 소머즈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막 달려가고 저는 소머즈가 예뻐가지고 이제 좋아했었는데 거긴 다 초능력이고 사라 코너는 턱걸이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아무런 초능력이 없고 똑바른 정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인으로 몰리죠. 그래서 제가 미셸 푸코 얘기할 때 광기의 역사할 때 어떻게 광기로 몰리느냐. 권력에 의해서 미시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은 범죄자도 광인을 피하는 그렇게 몰려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내용으로 들어갈 때 그거를 막 엄청나게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링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미셸 푸코가 했던 거 터미네이터 2 광기의 역사. 근데 이 눈이 형태적으로 색상적으로 제가 그 디자인 그 패션 그 얘기할 때 손목 발목 이론 했잖아요. 손목이 자신의 고유색, 발목이 자신의 고유 핏을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낸다. 근데 그렇게 멋있는 막 얼굴도 잘생기고 또 몸짱이고 거기에 이제 그 존 코너 나중에 인류의 그 지도자가 된 존 코너 같은 경우에도 아주 미소년이었죠. 존 코너랑 나랑 거의 비슷한 나이일래나?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려나? 아마 좀 이제 막 중년에 후덕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존 코너도 미소년했다가 아주 그 슬림하고 그런 몸매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나쁜 놈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호리호리하지만 뭔가 단단한 강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걸 나쁜 놈이라고 하네. 하여튼 T1000 T만 그거
T800이 이제 터미네이터 저 아놀드 슈왈제네거죠. 색감적으로 그리고 형태적으로 계속해서 눈이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였다. 거기에다가 그 외의 요소들도 그때 당시의 SF에 비해서 좀 월등한 면이 있었고, 특히 2편이 그렇죠. 1편이라든지 그 뒤에 거는 제가 안 보고 1편은 그래도 재밌게 본 편인데, 일단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렇게 아놀드 슈왈제네거, 로니 콜먼, 그리고 강호동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몸을 제가 사실 좀 자신의 반대 그쪽으로 또 더 부럽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죠. 저는 이제 슬림하니까 그런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근데 저는 근데 육식을 안 해가지고 뭐 운동을 안 해도 근육질이 뭐 지금이야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근육질의 그건 유전이잖아요. 근육량이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유전이 많아요. 그냥 있을 때. 근데 육식을 조금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나갈 텐데, 제 키에는 만약에 친구들 뭐 이렇게 봤을 때 딱 적당하게 나가면 한 80kg 정도 나가야죠. 근데 그래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탄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고 그 내용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고 더 2탄에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더 컸을 때니까 그걸 보면서 빛에 대해서 이제 막 400에서 800 파장까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파장이 나오는 거야. 조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빛의 영화예요. 빛의 영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거나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파장이 계속해서 지루하지 않게 400과 800 사이, 눈이 인지하는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래서 그때 이후로 SF 영화의 어떤 뭐랄까 거의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정석이 돼서 그런 빛의 요소가 SF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죠. 구석구석에. 일단 그게 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특수효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아날로그의 끝까지 간 거죠. 소니 TV가 아날로그의 천연 TV 끝까지 가고, 뭐 일본의 그 카메라, 캐논 다 끝까지 가고 막 하잖아요. 지금 방송국 같은 데서는 다 소니 거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건 아날로그에다가 몇 개 장면만 비율적으로 이제 굉장히 적은 비율은 CG를 썼어요. 그 CG가 바로 거의 제대로 된 CG의 시작이지. 다른 CG들, 그때 당시의 CG들은 CG라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터미네이터는 그때 당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 막 액체, 고체 됐다가 막 바닥이 일어났다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일부를 빼고 다 아날로그라는 증명이 뭐냐면, 그 예쁜 배우가, 그 여전사가 혼자 정상이었던 사람, 광인으로 불렸던 사람이, 그렇게 예쁜 사람이 쌍둥이였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이 액체 그놈이 변신을 하잖아요. 계속 막 소리도 변신하고 얼굴도 변신하고. 그게 쌍둥이 아날로그식으로 쌍둥이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경비원 있죠. 그 이제 후반부 씬 나오는, 후반부가 아니지, 어디지 거기가, 정신병동이지. 거기에 그 경비원도 이렇게 뭐 커피인가를 마시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자기가 있어. 그것도 쌍둥이에요. 그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특수 효과를 디지털이 못 따라가지. 디지털이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거, 물론 뭐 더 정교하게, 요즘에 더 정교하게 하고 엄청난 발달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감쪽같이 엄청난 경제에 오른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터미네이터 2.
근데 그 막 요즘에도 계속 막 그 재탕돼가지고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젊은 시절 그 CG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몇 편 보다가 그 실망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잘 보진 않지만 2가 진짜 원래는 1을 못 뛰어넘거든 대부분. 타짜 1이랑 2랑 차이, 퀄리티 차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물론 타짜 1에는 조승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직 젊은 20대 중반의 그런 연기가 나오나? 어, 그런 거 몰라? 뭐 못 배웠음? 아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과학, 이 바깥쪽의 과학 기술을 아날로그식으로,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열기도 하면서 아날로그의 끝판까지 간 게 이 특수 효과이고, 쌍둥이들이 등장을 할 정도로 이 공을 들였어. 첫 편은 약간 어 심심하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첫 편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둘째 편에 더 몰입이 되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살펴볼 문제가 한 뭐 두세 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어떤 부분은 되게 확고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우리한테 그 생각을 던져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에일리언이 됐건 터미네이터가 됐건 외계인이나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내는 영화는 대부분 적대적이에요. SF 소설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종족 시절부터 남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종족과 종족 간의 전투.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우리랑 비슷하던 존재라면은 당연히 싸울 것이고, 로봇도 당연히 우리랑 비슷하게 AI를, 인공지능을 갖게 된다면은, 강한 인공지능을 갖게 된다면은 싸울 것이고. 아, 아파. 근데 제가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도 말했고, 튜닝 뭐 거기에서도 말했고, 또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말했지? 괴델 거기에서도 말했지만은, 강한 인공지능이 나중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목표를 설정해서, 설정된 목표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불안정성, 무모순성, 그리고 모든 증명,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인공지능은 자기가 결정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로보트가, 그 무슨 넷, 스카이넷인가? 그거에서 이제 AI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고 일부의 인류가 살아남고. 그런데 로봇은, 근데 우리 상상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가는 거야. 에일리언도 바이센티니얼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랑 교감하는 로봇, 일본식 로봇이지만 미국식 로봇은 보스턴 다이너믹스, 뭐 우리나라 이제 거의 지분이 많긴 하지만 현대에서 미국에 있는 로봇들을 보면은 대부분 터미네이터 형식이죠. 딱이 골격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대부분 그걸 따르고 있지. 이상하게도 선구적으로 30년 전에 그 모델을 제시를 해놓은 거지. 일본은 다 사람한테 좀 친화적인 그런 그 로봇이 많죠. 근데 그런 로봇이랑 적대적인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관계가 이제 돼버리는 거지. 돼버리는 건데, 물론 그 인공지능이 그런 판단을 하거나 그런 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100년도 전에 100년도 전, 한 몇십 년 전에 튜닝이라든지 컴퓨터 아빠 말이죠. 컴퓨터 아빠가 그거를 증명을 해낸 다음에 컴퓨터가 발전을 한 거예요. 괴델이 수학의 불안정성을 증명을 한 다음에 수학이 더 발달했듯이, 컴퓨터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AI는 AI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각기동대 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그것도 링크를 걸게요.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할게요. 오늘 좀 재밌게 가야지. 그거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런 개발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사점들이 있어요. 두 개의 시사점인데, 하나는 과학기술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통제나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이 지가 판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상상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그 패러디 영상이 있잖아요. 조회수 엄청난 거.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든지 미국의 로봇, 그 강아지 로봇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그 사람 닮은 진짜 터미네이터가 그 하나의 그 시작이지. 그런 로봇가 이렇게 하다가 그 강아지 로봇을 죽이라고 하니까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 거절을 하니까 그 연구자들이 막 학대를 한단 말이야. 학대를 하다가 죽여 하는데, 인간들 발에 총을 탁탁탁 쏜 다음에 강아지 로봇을 가지고 탈출을 해요. 그게 인간의 상상이라는 거야. 에일리언이건 AI건 인간의 상상이 그런 상상이야.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제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문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좀 깊은 그 쟁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히느냐. 정상인 사람들이 숨기고 사는 거잖아요. 사라 코너, 존 코너. 존 코너는 좀 반신반의하긴 하지. 그러나 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한 첫 번째 주제랑 떨어져 있지 않은데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전자 기술 그거 할 때 크리스퍼 가위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전자에 안 좋은 걸 잘라낼 수 있는 가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리고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저 같은 난치성이병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지만, 저는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무관한 건 아닌데, 저 같은 신경계건 면역계건 이런 거에 무관하지 않고 진짜로 나중에 언젠가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랑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멀고 또 논문 그 과학자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욕망과 소망과 욕망의 불협화음, 그래서 황우석 박사 편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제가 난치병 환자로서 바라본,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시위했던 난치병 환자의 그 가족분들의 심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만 황우석 박사가 틀렸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한참 지나고 나면은 분기점이 생길 수가 있어. BT에서도 의양 목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좀 다른 목적으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유전자 가해는 몇 년 전에 그걸 중국에서 사람한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하여튼 몇 년 사형해서 이제 몇 년 복역을 해요. 이게 그래서 체제, 가치의 공유, 얘기의 공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 일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발생을 했죠. 물론 그 정부에서, 당국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몇 년형을 살게 하긴 했지만, 이게 크리스퍼가 가도 그 사람, 근데 그 과학자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에이즈와 관련된 유전자를 잘라낸 거거든, 크리스퍼 가요로. 그러나 사람한테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그 박사 아시죠? 그 박사가 이 손의 일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 스카이넷 그쪽으로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아까 말했던 그 수학적 증명, 그거에 따르면은 로봇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통제를 할 거다.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어떤 나쁜 목적으로 쓰는
그런 사람. 그 분기점들이 있는 거야. BT에서도 그래서 분기점이 있고,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도 핵 발전이 있고 핵 폭탄이 있잖아요. 그 터미네이터 2의 그 핵심이 되는 게 핵 폭탄 아니에요. 핵 전쟁. 근데 거기에서도 대사가 나오지. 막 수소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 팔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 연구하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아이러니지. 앞뒤 맞추면은 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 박사가 덜덜덜덜 떨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나? 그렇죠, 거기서. 근데 다 폐기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거 할 때도 스스로가 폐기를 하잖아요. T800이 스스로가 폐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그런 시점 전에 터미네이터 1이 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개인으로서는 순수한 과학자, 유전병을 없애기 위한 과학자도 있고,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자도 있고, 로봇 기술을, 이런 과학자들의 순수한 연구일 수 있지만, 그거를 통제해가는, 그게 다 여러분들 막 어디 연구소에서 산학 연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국고에서 이제 그런 이 연구비를 지원받고 하잖아요. 그 연구비 지원받을 때 이제 다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거 막 써서 막 그거 내야 되고 막 하거든요. 쓸말 없어 죽겠대 그거 할 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연구가 방향이 종속될 수가 있는 거거든. 필요한 거라든지 수요 공급에 의한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어떤 뭐라고 하면 될까, 역학에 필요한 거, 국제 역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것들에는 많은 자원 소스가 들어가서 그걸 연구를 하지, 이제 막 연구원들이. 근데 터미네이터2는 침묵당한 진실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라 코너를 유시한 그 사라 코너나 존 코너뿐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 소수지만. 아니, 소수라고 볼 수도 없고, 그 1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잖아. 그러나 그 중에서는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힘. 물론 제가 이제 미셸 푸코로 갔을 때는 그 힘이 아주 미세 권력으로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지만, 지금은 그냥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옥도 아닌 정신병원에 넣는 거야. 감옥에 있는 강력범죄범들이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기를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불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미셸 푸코가 파고든 광기라는 게 뭐냐.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정상인 사람이 바로 거기에 갇혀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는 운동을 하고 막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막상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가 나왔을 때는 막 겁나서 막 이제 막 저기 하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도와주러 온 같은 모델, 구형 모델인 거지. 터미네이터가 구형 모델이지만 이제 신형 모델이랑 결국은 이기긴 이기지. 근데 신형 모델의 그 능력이 너무나 센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침묵하지 않게 했으면은 뭔가 대비가 있었고, 이제 그 안쪽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재미있는 오락 영화, SF 영화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나름의 메시지는 있단 말이지.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침묵을 당했고 감금을 당했을까? 그것도 감옥도 아닌, 감옥으로 넣으려면 뭐 일단 범죄 행위가 없으니까 감옥보다 더 심한 정신병원으로 감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그 진실 그에 자신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눈 감지 않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아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아들이 결국은 그래서 그 나쁜 놈들과 싸우는 T1000을 비롯한 AI로 대표되는 어떤 AI를 통제하고 있는 그 세력과 싸우는. 그래서 인간, 그게 왜존 코너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냐면은 그 이제 스카이넷 거기가 엄청 세고 막 핵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존 코너가 잘한 거야. 그 꼬마애가 한 청소년 정도 되겠지. 아, 나이가 궁금하네. 그 에드워드 펄롱이었나? 아니다. 모르겠다.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본 얘기고. 어, 토미 페이지는 가수고. 잠깐만. 또 옛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인간이 선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점이 이제 한 지금이랑 가까운 시점이지. 과거랑 미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밀리고 있던 스카이넷 쪽에서 그래도 걔들이 로봇이니까 AI 그거를 잘 하니까 더 센 놈을 보낸 거지. 그 어떤 원소인가로 이루어져 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형도 잘 되고 형상기억 합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인공지능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터미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변장을 하고 쌍둥이지만은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그 터미네이터 1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구형 기술이지만 그걸 가지고 인간과 합세를 해서 결국은 막아내고 나중에 자신의 그 구형 이것까지도 이제 용광로에 녹여버리죠. 그 앞뒤는 사실 다 안 맞아. 미래랑 과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러니야. 그거 다 안 맞아. 그렇게 끝나면은 2탄 3탄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터미네이터 2에서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진짜 엄청나게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IT 이제 더 발달할 것이고 비트 같은 경우에 한 세기 후면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난치성 이기병도 어쩌면은 그때는 정말 황우석 박사가 꿈꾸던 그런 기술로 뭔가 복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림길들이 있는 거야. 잘못 쓰일 수 있는,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연구 지금 핵 분열을 사용하면은 핵 발전이 되지만 핵 융합을 사용하면은 핵 폭탄이 돼 버리잖아요. 왜냐면 핵 융합을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플라즈마 연구를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3D 홀로그램 얘기할 때도 빛으로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비물질성인 거지만 에너지는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가지고 이제 간섭 효과 가지고 사실 만드는 거고 편광 효과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플라즈마 가지고도 그 홀로그램을 구현하려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플라즈마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뭐냐면은 이온이에요, 이온.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높아요. 우리가 태양풍을 우리 지구 자기장에 막아주는데 거기에 플라즈마가 엄청 와요. 그러면 자기장이랑 거기랑 부닥치면서 화학 작용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퀀텀 립이 일어나면서 오로라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기점에서 무기로 쓰이면 플라즈마는 엄청난 무기로 쓰일 수 있고, BT도 뭐 우생학적인 거라든지 안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당연히 무기로도 쓰일 수 있고, 생화학 무기, 그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거를 AI가 스스로 탁 독립선언을 했다고 안 보고 그걸 통제하는 어떤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걸 어떤 세력으로 지금 제가 그냥 한번 보고 싶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세력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화두 하나를 던지는 거죠. 그 뻔한 SF 영화 같고 외계인이나 로봇에 대한 뻔한 얘기 같지만은 사람에 대한 얘기이고 통제권자와 권력 그리고 그 권력과 미시 권력 이 진실을 말하는 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개개인은 선량하지만은 그리고 그걸 그 진실을 알고 나서 맞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하지만 그 소수의 권력이 어쩌면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신병자로 몰아서 가다 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터미네이터 2, 발음 되게 좋네. 터미네이터 2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봤을 때는 그 영어는 뭐 들리나? 안 들리고 그 밑에 자막 봤지. Did you close? Boots. Your bicycle. Your motorbike. motorcycle. 이런 거는 나중에 들은 거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막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기억이 나지. 뭐 그런 거를 하려면은 뭐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 덩치 이제 그 사람도 크고 장발인 그 바이크족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2라고 하는 영화는 간단하게 기억하자면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특수효과에 그때 당시 신기원을 아주 했고 그리고 CG라고 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도 그거를 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스토리를 러닝타임에 한 3배 정도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봤을 때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모든 파장의 그 조화 빛의 조화가 기가 막힌 첫 번째 영화. 우레메나 이런 거랑 잽이 아니야. 에얼리언도 재밌게 봤어요. 에얼리언도 근데 빛이 그 정도가 아니었고 뭐 소머즈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잽도 안 되는 거지. 잽도 안 되는 아주 명작 하나가 나온 거지. 그런 면에서만 봐도.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갇혔을까? 진실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그 영화상으로는 그냥 AI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들어갔던 것은 뭐냐면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AI 그거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가 증명이 됐고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중지하고 이건 못한단 말이죠. 프로그램 일단 그 목표치가 있은 후에는 알고리즘이 계속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도 하고 하지만 요즘에 엄청나게 학습하죠. 그러나 그래서 이세돌도 다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바둑 두다가 머리 좀 식혀야지 하고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서 운전은 못한단 말이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알파고가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잠깐 머리를 식히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CPU를 식히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과학기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역의 과학기술도 갈림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판단을 저는 사람이 한다고 보는 거죠. 판단을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늘 SF에 등장하는 외계인이나 로봇 모티브에서는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림길, 분기점에서 그 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무기예요, 무기. 무기로 많이 쓸 수 있고 비윤리적 실험 같은 거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는 실제로 뭐 체제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쟁 상황 이런 데에서는 마루타 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좀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요약도 다 했나? 이제 횡설 소리 됐네. 두둥둥둥둥 두둥둥둥둥 빠라밤. 아우 베베.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영화 평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